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 14일 현대차 인도법인의 IPO에 싱가포르 정부와 세계 최대 투자회사 블랙록 등 큰 손들이 참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현대차 인도법인은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9억 8,940만 달러어치를 매각했는데 이 중에 싱가포르 정부와 블랙록이 7,730만 달러, 피델리티가 7,650만 달러를 각각 인수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22일 뭄바이에서 거래가 시작되며 개인 투자자는 15일에서 17일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해 폐지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주 친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9월 환율과 유가가 내리면서 수출입 물가도 2달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수출입 물가 지수와 무역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2.2% 하락했으며 수입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8월 석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하락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650만 원을 제공하는 보조금 한도를 놀리거나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보조금 지급 비율 상한선을 올리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전기차 캐즘에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까지 겹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자 시장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아슬아슬했던 우리 증시는 그래도 현재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는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는 다양한 섹터와 다양한 트렌드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트렌드들의 지속성의 여부일 텐데요. 우리가 보다 자세하게 시장을 뜯어봐야 하고요. 그러한 전략들 속에서 시장에서 그래도 승리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과 함께 이 시장을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종목군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시장에서 8%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태급 기업과의 신설 합작 판매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 전해지면서 이수페타시스에 관한 사업성들이 더욱더 부각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엑스게이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양자기술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죠. SK텔레콤이 양자기술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무려 21%나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기적인 테마일지 또는 장기적인 테마일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면서 투자에 관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이 될 텐데요. 일단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상 최대 130조의 반도체 투자 레거시 장비에 관한 반사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계속해서 규제해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이러한 규제에 관해서 또다시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주로 서플러스 글로벌이 부각을 나타내면서 큰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ICTK가 될 텐데요. 저희가 앞서도 설명해드렸던 이슈가 함께 맞물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형의 양자암호 상용화에 공동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소식들 오늘 장 초반부터 이어져 오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들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현재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테마에
만한 지속성들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피델릭스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신고가 랠리에 힘입어서 오늘 시장에서 동반 상승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면밀한 전략들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그럼 오후장까지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시장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불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지수에서 좀 괜찮게 잡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크게 좀 안도하시는 수준은 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시장에서 외인 수급이 최근 이거래일보다는 좀 완화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인 증시 어떤 분위기들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주도주였던 반도체 섹터가 일부 수급을 좀 더 완화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기조가 전반적인 어떤 지수의 안정감을 좀 불어넣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특이 동향들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오늘도 역시나 개별 장세, 개별 테마 이슈 부각에 따른 선별적인 어떤 주가 흐름들은 양분화되고 있는 흐름들이고 우리가 대체적인 어떤 지수가 점진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가려면 사실 우리가 좀 대형주 수급, 특히나 우리가 실적 기대 요인들로 인한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사실 수급을 좀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고 뭐 이 저PBR 관련 기업 밸류업 관련된 편입지수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던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업종들이 어제 좀 강했고 전반적인 어떤 수급 동향들이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것에 비해서 오늘은 일부 대형주가 좀 쉬어가는 흐름들 소폭 뭐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어제에서 오늘도 비교적 좀 안정적인 흐름들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해당되는 어떤 역량들 특히나 2차 전지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한 대형주의 조정들이 전반적인 어떤 지수의 어떤 상승 추이를 조금은 좀 무겁게 한 영향이지만 그렇게 좀 크게 우려하시는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이고 아직 우리 증시 역시도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지 못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아마 다음 주부터 좀 본격화된다면 해당되는 단기성 수급들이 대형주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살펴봐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종목별로의 차별화들이 조금 이어지겠죠, 대표님? 네,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좀 동향들이 있었어요. 전반적인 증권사 리포트의 평균적인 컨센서스가 3분기 전체적인 어떤 추정치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 40% 정도에 대한 실적이 2분기 대비 다 낮아졌습니다. 아, 컨센 자체가 그렇죠. 많이 낮아졌죠. 최근 1개월 기점에서도 예상보다도 조금 더 눈높이는 좀 내려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은 사실 업황이 일부 피크가 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들은 호실적 기조를 좀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는 우리가 계절적인 특수를 감안해야 돼요. 특히나 조업 일수가 감소됐던 영향들. 우리나라도 3분기에 굉장히 좀 휴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명절도 있었고 황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이 조업 일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이 실적 기조가 지난해보다는 소폭 더 감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선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조업 일수 차이를 좀 제외한다면 비교적 그래도 견고한 실적을 좀 보여줬던 종목들 내지는 섹터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7월과 8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9월 수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조선, 뭐 방산, 그다음에 화장품 일부 종목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에는 2분기 대비 적자폭을 좀 축소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작용을 하겠지만 전반적인 뭐 세트 수요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패널 공급량들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2분기보다 그리고 3분기에 조금 더 완화된 실적 기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도매 판매량들은 좀 감소됐어요. 그래서 지금 판매량이 좀 감소됐기 맞아요. 때문에 네. 자동차주의 경우에는 실적 피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실적 피크라기보다는 사실 3분기 기점에서는 뭐 계절적인 비수기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맞고요. 네. 두 번째는 이익 지표를 얼마만큼 개선시킬까 이 부분이 관건인데 2분기에도 우리가 유사한 흐름들이 있었어요. SUV 차량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이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됐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익 구조를 좀 탄탄하게 가져갔던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이번 3분기에도 2분기와 좀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장을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나올 텐데 섹터 단위로 보자면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조선 그리고 방산과 같이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올 만한 그런 섹터군들을 주목해 보시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수출입 지표를 같이 확인해 보면서 실적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내다보면서 투자의 전략들 잡아보는 것도 오늘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잠깐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금투세 관련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네네. 폐지를 해달라, 이제 폐지에 관한 의견들을 좀 모아달라. 이러한 이슈들이 투심을 좀 살아나게끔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상승하지 못했던. 어제 미국 증시 보세요. 어제 너무 좋았죠. 뭐 S&P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네. 사상 최고가. 엔비디아는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차. 최근에 니케이 지수도 우리 증시에 나는 낙폭 대비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중국은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에 주가가 단기 최대 상승폭을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맞아요. 감안해 보면 우리 증시가 유독 지금 과거에 우리가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가 경신과 좀 맞물려서 커플링 됐을 때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한 2,800에서 2,900포인트 코스피 기준이에요. 그 정도 좀 갔어야 되는데 아직 2,700선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은 대외 연수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해당에서는 금투세 이슈가 사실 매듭을 짓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불확실성들을 계속해서 좀 잠겨냈던 부분. 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금투세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라. 차라리. 네, 맞아요. 딱 결정을 좀 해라. 네, 이런 맞아요.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시장에서 한번 충격받고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부각되고 다시금 질질 끌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수급상 어떤 불합리한 그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데 지난번에 뭐 민주당에서는 뭐 10월 달에 해당되는 어떤 이 당의 기조를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12월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이게 아직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맞아요. 네. 계속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 이번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을 거고 국민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여론들을 좀 고려했을 때 금투세 폐지 내지는 뭐 유예 방향으로 좀 결정되는 것이 좀 빨리 결정이 좀 된다면 시장의 어떤 수급은 충분히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급에 관해서도 전망 가능성들 함께 내다보게 됐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가 금투세에 관한 리스크들 언제나 안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으면 해서 한 번쯤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나타내더라고요, 대표님. 이게 네. 이제 사실 시설 설비, 그러니까 전력 설비에 관한 우려감들이 계속 기업들한테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소형 원전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단기적인 테마일까 장기적인 테마일까도 궁금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 중에는 정말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7월 달에 쾌거가 있었죠. 체코의 이 전체 규모 원전 수주가 30조 원 규모였는데 이 부분이 일부 2기 정도가 좀 홀딩이 되면서 한 24조 원대로 좀 내려왔고 체코의 두쿠바니 2개, 테멜린 지역의 2개에서 전체 4개에 대한 공급량 이 부분은 아직 2개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에 대한 선정 초기 착공은 두쿠바니 2기가 좀 먼저 선행이 될 텐데 본계약이 3월입니다. 다만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이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이의제기 관련된 리스크 이 부분이 전반적인 섹터 수급을 좀 위축시켰던 영향이었고 해당에서는 이번에 뭐 체코 방문 이후에 명확한 성과가 좀 있었는가라는 어떤 의문도 좀 있지만 저는 해당 대상은 뭐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3월에 좀 본계약까지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정책 기조가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친원전 정책 기조로 좀 바뀌게 되면서 해당돼서 우리가 아직 가시화된 어떤 수주전을 좀 이루지 못했던 측면들이 7월을 기점으로 좀 이뤘다는 점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이후에 뭐 루마니아라든가 유럽 주요국에서도 신규 원전에 관련된 도입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체코를 좀 필두로 해서 시공 능력을 좀 입증해 준다면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지난 5월에 좀 발표했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아직 올해 구체적인 어떤 시행안들이 확정되지 못했지만 초안을 좀 봤을 때는 대형 원전 3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한 개에서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4개를 2037년까지 좀 도입하는 그런 플랜을 조금 설정은 했는데 이 역시도 국회 비준을 좀 통과해야 되는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고려 사항들은 업황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기대 요인들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형 모듈 원전을 좀 도입하겠다. 해당해서 그런 이슈들이 나왔죠. 그렇죠. 네. 2032년도까지 추가적으로 좀 건설하고 2030년을 목표로 좀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카이로스 파워라는 이 업체입니다.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업체들은 뉴스케일 파워 이런 기업들이 좀 기억에 좀 남겠지만 이게 시장의 어떤 선점 효과에서는 뭐 뉴스케일 파워도 2027년에서 2030년도에 소형 모듈 원전에 관련된 상용화 부분들을 좀 공헌했기 때문에 해당돼서 이 부분은 먼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모듈 원전이 좀 공식화되는 부분들이라면 우리 K원전에도 충분히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인데 이 부분은 시공 능력 관점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시공 능력, 시공 일자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는 공장에서 80%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동해서 나머지 20%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비용의 어떤 감소 요인들 이런 것들에 관련 관점에서의 어떤 경쟁력들을 좀 주목해 보면 저는 뭐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받는 영향들 좀 있겠지만 내년 단기적으로 3월에 분기약 이후에 추가적인 성과를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체코 원전 관련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소형 원전 관련해서 시장이 뜨거웠던 게 이제 구글이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수치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는 모멘텀들은 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소형 원전을 얼마나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은 이제 지난 3월에 아마존이 먼저 이러한 소형 원전 관련한 기업과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도 관련한 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글이 또 우리가 미국 소형 모듈 원전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추가적으로 오픈 AI도 이러한 원전 기업들과의 협업들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의 상승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불확실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이 이슈 이 부분은 명확하게는 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제 본계약을 확정 짓는다면 이런 불확실성은 좀 완화될 수 있겠지만 아직 체코 정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좀 할 것인가 90%에 관련된 관점에서는 뭐 K원전이 무조건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10%의 그 불확실성 이 부분이 좀 찜찜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장은 그런 우려감들을 일부 좀 반영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후에 수조전 이후에 연동된 실적 주목해야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앵커님이 좀 정리를 좀 잘 해주셨는데 네. 이게 사실 타임라인 일정에서는 SAMR이 단기에 우리가 착공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은 아니에요. 이게 뭐 기술의 고도화 관점, 전반적인 어떤 투자 규모라든가 그다음 미국 안에서도 안전성이라는 확보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부분이 좀 지연됐던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전반적인 최종 목표는 초기 상용화 가지만 저는 한 2030년도는 일부 시공 건수가 좀 더 마무리되는 구간에 좀 접어들지 않을까라 좀 보시기 때문에 아직 시점 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2024년도 내지 2025년도부터 해당되는 소형 모듈 원전의 착공 관련된 이슈라든가 주기기 제작이라든가 원전 기자재 업체들과의 어떤 공급 이력들을 좀 바탕으로 하면 이 역시도 우리 기업에 충분한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착공되고 또 상용화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시장에 관한 탄력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시장에서 이제 계속되는 관심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좋은 대응들 같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첫 번째는 유한양행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의 수급이 일부 포착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자회사인 이뮤온시아가요, 코스닥 상장에 관한 예심을 청구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상장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유한양행의 사업들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이 시장에 부각이 됐습니다. 자, 아직 상장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관련된 이슈로 주가의 탄력을 계속 받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인식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HLB를 보실 텐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DA 허가 지연 소식들이 좀 들려오면서 시장에서 계속되는 하락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4% 넘는 탄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HLB에 관한 악재 이슈들이 과연 소멸이 된 걸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까? 기다리고 있는 호재는 있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시장에서 한번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리가켄 바이오가 될 텐데요. 리가켄 바이오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호재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일본의 제약사와의 협업들이 좀 부각을 받은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력들을 좀 인정을 받으면서 일본에 있는 제약사들이 이러한 기술에 관한 협업들을 빠르게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항암제 관련한 새로운 임상시험과 함께 새로운 특허 출시가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를 선택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주가 탄력 받아갑니다. 하지만 다소 약세됐습니다. 현재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레이저 탄입이 이제 미국에서 상업화가 지속된다라는 소식들 함께 전해졌고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입니다. 레이저 탄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관한 상용화들이 계속돼서 가속되면서 관련한 이슈들 계속 시장에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FST인데요. FST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FST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이 이 EUV에 관한 적용 확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EUV에 펠리클이 들어갑니다. FST는 이 펠리클 업체로 오늘 시장에서 관련한 개별적인 이슈로 부각을 받으면서 사업성 확장에 관한 긍정적인 여론들까지도 현재 확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보셨습니다. 우선은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혹시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군들도 있으셨을까요? 네, 우선 두 종목을 좀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한양행과 같은 쌍둥이다라고 좀 보면 좋은 종목이 이제 오스코텍입니다. 일단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이 자회사의 코스닥 상장 신청 이게 관련된 IPO 부분들은 맞아요. 단순하게 이게 사실 뭐 대형주 편입도 아니고 이제 코스닥 소형주에서 상장이기 때문에 이게 큰 어떤 주가의 어떤 업사이드로 좀 작용했던 측면도 좀 아니고 다만 유한양행이 최근에 어떤 몸집을 좀 확장하고 여기에 관련된 세포 치료제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좀 구성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뭐 이 랭라자 병용 치료제 미국 시판허가 이후에 이미 성과로 좀 증명되는 부분들 3분기 또는 이제 4분기에 마일스톤이 유입이 될 텐데 올해 해당되는 영업 지표가 작년 500억 대비해서 올해 전체적인 영업이익의 폭은 1,000억에서 1,200억까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기대감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해서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티닙이 랭라자의 이전 이 파이프라인 명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이 파이프라인 명이고 이 부분을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해서 성분명을 랭라자라는 이름으로 좀 바뀐 것이고요. 이 랭라자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으로 다시금 기술 이전을 해서 최근에 병용 치료제 시판허가 좀 이어졌는데 전체적인 어떤 누적 마일스톤이 한 6,400만 불, 하나로 따지면 한 800억 정도 되고 이 부분에서는 약 300억 정도가 오스코텍으로 좀 이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마일스톤도 동일하게 좀 이전되는 효과도 있고 맞아요. 내년부터 전체 이 랭라자 병용 치료제에 대한 추정 로얄티가 보수적으로는 한 5%, 많게는 한 10%인데 한 5에서 7% 정도를 본다고 감안했을 때 존슨앤존슨이 랭라자 병용 치료제의 글로벌 시판 목표량들이 한 6조 5천억 원. 여기서 우리가 뭐 10% 정도만 추정해도 한 6,700억, 보수적으로도 한 5천억 정도 되는 추산되는 어떤 로열티가 점진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보면 오스코텍도 역시나 그동안 성과 내지 못했던 이 파이프라인 부분이 앞으로 돈을 버는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는 관점에서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의 외형 확장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오늘도 52주 신고가 영역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네.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뭐 시판허가 이후에 재료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부터 주가 영역은 다시금 우리가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한 19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네. 전체적인 경우는 뭐 사실 뭐 실적에 관련 기대치 내년도에 대한 실적 확장 부분들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원이 더 들어간다면 자회사 유한 화학이 길리어드에 공급되고 있는 HIV 치료제 원료 의약품에 관련된 실적 산입은 내년도 상반기에 타겟으로 한다면 굉장히 좀 우호적인 실적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오스코텍을 말씀드리면서 레이저 티닙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이저 티닙은 이제 국내명이 렉나자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챙겨보시고요. 미국명은 라즈클루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렉나자에 관한 어떤 호재 뉴스들을 오스코텍이 그대로 받아가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주가의 흐름들 살펴보시고요. 유한양행은 대표님께서 특별히 더 이제 좋은 신고가 랠리를 갈 수 있다라고 내다보는 만큼 렉나자 자체에 관한 이슈 소멸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회사에 관한 코스닥 상장 이슈들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주가의 방향성들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었던 내용들이 조선주에 관련한 내용들이었어요. 오늘 리포트 하나가 나온 것이 조선주를 좀 이끌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대표님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주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저희 나눠봐요. 네, 우리가 조선업에 대한 이 부분들 최근에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아마 가장 많이 봤을 겁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조선 업종들에 대한 3분기 추정치를 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좀 상회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맞아요. 하회입니다. 하회입니까? 예. 네. 근데 이 부분을 시장에서 좋다라고만 보니까 전반적인 또 실적에 대한 사이징을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 하회지만 나쁘지 않은 하회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은 소폭 감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은 바로 조업일수가 감소됐던 영향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업일수에 관련된 영향들 때문에 일시적인 영업이익이 소폭 기대치보다 좀 내려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익 훼손 우려감은 아니다라는 점. 이 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환율인데 환율이 과연 이제 3분기에 얼마만큼에 대한 하향 원인을 좀 주었는지 저는 이 부분을 좀 너무 지나치게 해석한 것은 아닌가라고 봐요. 지금 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환율 기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체감 환율이 그렇게 크게 좀 내려가는 것은 안 아니거든요. 꺾이더라고요. 네, 환율이. 그런 것들 좀 고려해야 되는데 최근에 리포트들을 보면 환율에 관련된 어떤 하향치를 감안해서 TP를 내다보고, 네. 내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다르게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잖아. 앞으로 발생할 일을 왜 지금 겁먹을 필요가 좀 있느냐 이런 관점이고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신조성과 지수가 지난 9월 말 데이터가 좀 최근인데 클락슨 리서치에서 이제 발표했던 데이터를 보면 189.9포인트 가장 최고가가 2008년도 8월에 좀 초호황기 포인트가 191.6포인트인데 아마 연내에는 해당되는 어떤 이 191.6포인트를 좀 경신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연중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신조성가 지수는 비교적 견고한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9월의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중국 대비 수주 물량들이 좀 감소됐다라는 노이즈 이슈가 좀 있었는데 세밀하게 봐야 돼요. 전체적인 어떤 수치 데이터를 보면 중국보다 우리가 좀 조금 밀린 것처럼 보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전체적인 선박의 수주량으로만 따졌을 때 중국이 1,227척을 수주했고요. 우리나라는 200척밖에 안 됩니다. 양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네. 그런데 전반적인 수익 지표 비중은 우리나라가 월등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네. 저가 선별 수주를 했던 2008년도 호황기와는 좀 다르죠. 지금은 LNG선, 암모니아 탱커선 굉장히 비싼 배만 우리가 골라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노이즈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금물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의 경우는 뭐 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면 철광석 가격이 오르고 철강 그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호판 가격이 20%에서 30%까지 맞아요. 올라간다. 이 부분은 원가가 또 30% 올라가니까 남는 게 맞아요. 없다. 이게 너무 극단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은 장기 수주라는 관점에서는 조정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는 좀 다소 과다라 좀 보이고 과거에 우리가 고환율 기준하면 이익도 그만큼 좋았어야죠. 네, 그런 맞아요. 것들 좀 감안하면 조선업의 경우에는 지나친 노이즈에서 주가의 어떤 상승폭들이 좀 제한적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조선업에 관해서는 또 시선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환율에 관한 리스크들도 좀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또 후판 가격에 관한 리스크들도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인식들과 잡음들이 있을 텐데요. 대표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전략을 잡아볼 때는 이제 조선 대표주들을 좀 봐야 네. 되는 건지 아니면 조선 기자재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좀 그런 부분들 짚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올해 수주 목표량들을 좀 초과 달성했던 기업들 전체적인 어떤 성과들은 좀 달라요. 지금 대장주들이 HDA,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하나오션. 그러니까 빅3라고 보면 우리가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우리가 필두로 좀 보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인 수주 목표량들의 30%를 초과 달성한 기업이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러니까 56%를 초과 달성한 기업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올해 초과 목표액은 좀 달성하지 못했고 작년보다는 양호한 수준. 근데 올해 실적 개선을 좀 이룬다는 관점에서는 올해까지 실적 기준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 탑2를 보면 지금 삼성중공업의 이 상승폭들은 좀 제한적인 수주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수주량들이 확대되고 있는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좀 주가의 반영이 좀 더뎠다라고 좀 보이고 전반적인 어떤 중국의 수주량들이 좀 증가되는 데이터들이 매월 나옵니다. 10월 달에도 중국이 제쳤다, 뭐 11월 나온다. 그런 경우에 조선주의 경우에는 조금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쉽지만 이런 부분들에 관한 우려감들이 싫다면 저는 차라리 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하나오션 같은 이 엔진, 선박 엔진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 공급량들이 국내 빅3 역시 좀 공급되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의 거의 뭐 공급 비율은 뭐 5대5 내지는 6대4예요. 거의 업황에 관련된 이슈가 한쪽에 치우친다고 하더라도 공급량에 관련된 실적 회선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최근에 3분기 실적의 기대치도 굉장히 좀 높아진 좋게 측면들 좀 나왔나요? 감안해 봤을 땐 저는 충분히 좀 조정시 매수적 전략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3대 조선주 중에서 또 엇갈리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하나오션에 관한 전망들을 좋게 보셨는데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만 놓고 본다면요, 대표님.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방산주로도 좀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방산주로서의 탄력이 조금 더 빠를까, 조선주로서의 탄력이 조금 더 빠를까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재료는 좀 같이 엮일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사들의 대부분들이 방산주죠.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그렇죠. 뭐 네.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이슈가 좀 있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오션이 더 수혜를 좀 부각될 수 있는 뭐 구축함이라는 부분들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수주가 일시적으로 좀 정체됐던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어떤 잠수함 구축 사업들은 뭐 어제 외신에서 좀 나왔던 내용들은 뭐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명확해진 시그널들 확인했고요. 저는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되면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들 같이 양분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에 관한 전망치들 굉장히 잘 봐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참고로 나왔던 리포트가 이제 조선주를 이끌었던 거는 그동안 이제 중국도 이제 조선에 관한 수주 부분에서 벌크선에 관한 수주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벌크선에 관해서 이제 수주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남은 물량들 우리나라는 컨테이너와 탱커선을 많이 만들거든요. 컨테이너와 탱커선에 관한 그러한 수주들이 늘어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들 살펴보시면서 조선주들은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또 관심 섹터로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신고가 랠리 또 어떻게 대표님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실적 발표 앞두고서 기업들에게 또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좀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들,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이 수요 부진은 아마 이제 이게 3분기가 일시적인 것일까 또는 4분기까지 이어지고 아마 내년도까지 그 영향이 이어질까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어떤 이 리스크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HBM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과잉되면서 오히려 해당되는 어떤 AI 수요가 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작년 2분기 말부터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3분기를 기점으로 보면
지금 뭐 마이크론의 호실적 그리고 차기 가이던스를 그동안 보수적으로 좀 제시했던 방향과 좀 다르게 오히려 상향 제시를 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삼성전자와 지금 HBM 고대형 메모리를 좀 만들고 있는 이 기업들과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은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 HBM3 12단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HBM3 8단을 이미 2분기부터 양산을 했고 12단 부분의 경우에는 4분기부터 양산이 이미 좀 진행이 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모멘텀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견조한 AI 수요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블랙엘 4분기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난 이 엔비디아가 실적 컨퍼런스에서 언급을 했는데 해당 데서는 이 1년치 공급 물량이 모두 완판됐다는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출시될 수 있는 차세대 AI 칩의 역시도 완판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는 부분들. 이 부분은 단기간에 AI의 블랙엘 칩에 관련된 공급량들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좀 공언했던 뭐 젠슨왕 CEO의 기조를 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근본 12단 빨리 퀄 테스트 좀 통과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삼성전자도 주가의 업사이드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인 어떤 하반기 사이클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다 선반영된 측면들이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 특히나 2분기 대비 3분기의 실적 추정치들이 리포트 몇면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좀 추정치 상향되는 종목도 많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네. 이오크 테크닉스라든가 뭐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OPM이 전반적으로 한 30에서 많게는 한 40, 45%예요.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고마진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넥스트 설비 투자를 통해서에 관련된 자금 여력도 충분히 좀 갖춰놓을 수 있는 그런 배경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지금보다 완화될 수 있는 기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별적으로 보면 레거시향 비중보다 HBM향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 요인들을 지금부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엔비디아에 관한 실적 기대감들도 시장에서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TSMC뿐만 아니라 ASML도 저희가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반도체 장비주 뭐 말씀드렸다면 PSK 홀딩스의 경우에는 2분기 대비 3분기의 OPM의 경우는 한 40%대, 보수적으로 봐도 35%대 이상은 좀 추정되지 않을까로 좀 보이고 한미 반도체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TC 본딩 장비라는 게 일시적인 선단 뭐 공정 투자가 좀 중단돼서 뭐 끊기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2 확장, 제3의 확장들이 좀 이어지는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는 아직까지 실적이 주는 어떤 이 기대감들, 근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던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해당되는 어떤 기조들이 내일 발표되는 뭐 TSMC의 실적 내지는 차기 가이던스에 관련된 방향성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면 오히려 저는 실적 기대감까지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는 수급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이 장비주를 좀 좋게 보지만 종가 베팅은 다르죠. 그렇죠. 공략주는 네.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최근 기조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주는 이 최근에 어떤 이 노이즈 이슈, 악재들을 좀 상당히 좀 선방했는데 아직 확정 실적 발표를 우리가 보진 못했잖아요. 네.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정확히 어떤 요인 몰랐죠. 때문에 이익 훼손이 좀 심화됐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이 너무 겉으로만 판단을 해요. 세트 수요가 부진해서 이익이 감소됐구나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추정 이익을 한 4조 2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6조니까 메모리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좀 제치는 그런 기대 요인들 때문에 주가 좀 달라지는 흐름들이고 다만 일회성 비용이 2조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 한 6조 원대 비율은 좀 대등한다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의 인식이 3분기에 이루어졌고 해당되는 인식 비용들이 4분기에 좀 제고가 된다면 3분기보다 4분기의 이익 추정치는 더 크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의 기준은 전 분기 대비 증감폭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삼성전자 현재 구간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삼성전자를 노라고 할 때 또 예스로 외쳐주시는 그 이유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전략은 저희가 지금 당장 잡아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6만 뭐 지금 구간에서는요. 우리가 PBR 단에서는 지금 역사적인 구간이다. 다만 우리가
삼성전자의 역사적인 저점의 구간과에 대한 실적 추이를 보면 지금이 거의 뭐 70%, 80% 정도 실적이 우위에 있다는 점. 근데 주가는 과도하게 좀 내려간 측면을 좀 고려해 보면 배당 성향을 좀 고려했을 때도 저는 지금 주가 충분히 좀 매력적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의 매력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려볼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500억 원 넘는 수급을 보여준 것이 유가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수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들이 확대되는 모습까지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코스피 지수에서는 매수로 일관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함께 견인했습니다. 자,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는 의약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전 종목이 상승한 건 아니고요. 일부 종목군들, 일부 섹터군들이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현제약과 삼일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CMO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CMO에 관한 사업 확대에 관한 가능성도 부각이 됐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나와주면서 5% 넘는 상승률로 마감짓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에 관한 그리고 실적치에 관한 전망치들이 비교적 좋게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4% 넘는 상승률 보여주는 시장이었고요. JW 중해제약도 오늘 5%가량 상승하면서 시장에 관한 상승률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이 목록에는 없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플랫폼 출시에 관한 이슈들 부각되면서 상승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 상승 업종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러시아에 관한 지정학적 리스크들 부각이 됐습니다. 곡물 수출로를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좀 일시적인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료 관련한 소비 자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성들은 조금 더 고심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산업이 29% 넘는 상한가 달성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사조 동아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5% 넘게 상승률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도 사료 관련주입니다. 가축용 사료를 그렇게 납품하고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관련주로 엮이면서 큰 상승률은 아니었지만 3% 넘는 상승률 함께했고요. 팜스코도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당연히 하락 업종도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사실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자, 오늘 화학 업종들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어서 조속한 모멘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백광산업도 7% 넘게 하락하는 흐름들 보여줬고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또 재료 소멸로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4.56%의 하락률 나와줬고요.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이슈들도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화학 업종과 함께 맞물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4%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지은 모습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코스모신 소재와 같은 2차 전지 소재단의 종목군들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 업종들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과 금속 업종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안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목록에는 없지만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약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티치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철강 관련한 수요가 늘어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 때문에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러한 탄력들도 반납되면서 3.59%의 하락률로 마감 지었고요. 대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비철금속 구리 관련주들 테마들이 조금 빠져가면서 3%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봐야 할까, 철강주로 봐야 할까에 관한 논란들이 아직도 시장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두 업종들이 모두 다 약세였기 때문에요. 3% 넘는 하락세로 마감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구산업도 오늘은 하락하면서 마감 지은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 살펴봤고요. 코스닥 지수에 관한 흐름들과 코스닥 시장의 업종들도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중한때 770선이 깨지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금 회복세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제약이고요. 그 안에서는 애니젠과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죠. 위고비가 드디어 오늘 국내 상륙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병원과 의원들에서 초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냐 살펴봤더니 서버가 시작한 후에 1시간 반 만에 다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없지만 오늘 정말 눈부신 활약을 해주는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슈가 셀온으로 작용이 되면서 장중한 때 7% 넘게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고 나서 20% 가까운 고공행진을 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의 이번 국내 출시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장사다라는 이야기가 또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시가총액 상위단 종목들도 오늘 고공행진을 한 바가 있었죠. 특히 알테오젠과 HLB, 리가켄바이오와 같은 종목들 모두 다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치매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지는 하루가 됐었는데요. 치매 치료제 레켄비가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국내 여러 가지 국내 제약사들 쪽에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 이슈 더불어서 오스코텍과 피플바이오와 같은 종목들이 장중한 때 10%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게 됐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담배로 들고 왔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료인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탑 그리고 고려산업과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흑해 항구를 공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상승의 모멘텀이
논란이 된 바가 있었죠. 이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지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2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시세를 받았던 쪽이 노벨 문학상 관련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딱 3거래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종목별로 희비가 정확하게 엇갈리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음 업종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쪽에 이름을 올린 다음 업종 보이시는 것처럼 출판, 매체, 복제 쪽이고요. 예림당과 같은 종목이 이렇게 20% 넘는 내림세를 보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한강 신드롬뿐만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까지 함께 붙으면서 예림당이 2일부터 시작해서 딱 어제까지 주가가 무려 100% 뛰었더라고요. 이 기간 전체 종목 중 수익률 1위 종목이 바로 예림당이었습니다. 오늘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한 때 6%대까지 추가 강세가 나왔습니다만 이내 하락 전환 후에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관련주 제가 조금 더 한번 찾아봤어요. 어제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쪽에 무림 SP 그리고 상한가 들어갔던 게 한국재지였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10에서 15%대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요. 한세에스 24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연상에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20% 넘게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세로 마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하락 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일반 전기전자고요. 대주전자재료와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대주전자재료가 더 크게 떨어진 이유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상반기까지 지속이 됐었던 고성장세가 잠시 주춤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ASML과 TSMC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SK 실적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을 기점으로 반도체 주가 향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지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